네, 안녕하세요. 서쌤입니다.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 2014년도 1회입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금속 재료를 고온에서 오랜 시간 외력을 걸어 놓으면 시간 경과에 따라 변형이 계속 증가하는 현상을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오랜 시간 외력을 걸어 놨대요. 그리고 서서히 변형이 증가하는 현상, 우리가 크리프를 이야기하죠. 응력과 변형률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가장 중요한 인자가 시간,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서서히 변형이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일정 응력에서 자그마한 응력도 오랜 시간 동안 이 응력이 작용하게 되면 제품이 또는 부품이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유리를 한번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무거운 유리를 한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계속 세워 놓게 되면 이 유리가 아래로 이렇게 미세하게 처진, 이게 이제 과장해서 그린 건데요. 아래로 변형되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리는 취성재료임에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고 이렇게 미세하게 변형이 일어나는데, 이런 변형이 일어나는 걸 크리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변형이 서서히 증가하는 현상을 크리프라고 합니다. 당연히 온도가 높으면 크리프가 더 잘 발생하게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공구용 합금강을 담금질과 뜨임 처리를 해서 개선되는 특징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담금질은 주로 경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죠. 내 단점이 경도와 취성이 같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담금질 하면 반드시 뜨임을 해줘야 합니다. 뜨임은 취성을 없애주고 내부 응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담금질과 뜨임은 항상 짝을 이뤄서 하는 열처리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균일하게 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경도를 조절할 수가 있죠. 담금질로 경도를 올려서 뜨임으로 이 경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가공성, 경도를 줄이거나 높일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른 잘 깎이는지 안 깎이는지 가공성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취성 증가는 개선되는 재질의 특징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열 처리를 하는 목적은 가공물의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 대표적인 열 처리들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개선되는 걸 포인트로 이해하시면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지름이 50mm인 축에 록이 아니죠, 폭입니다. 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폭이 10mm인 성크키를 설치했을 때 전단 하중만 받을 경우 키가 파손되지 않으려면 길이는 몇으로 해야 되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키라고 하면 이게 네모난 키고요. 여기에 이제 보스와 함께 축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축이 되겠고요. 그리고 키와 축이 끼워지는 걸 이제 보스라고 합니다. 몸체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축에 끼워지는 이 키의 길이를 물어봤죠. 길이. 이 길이를 얼만큼 설계를 할 것인가를 물어봤어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축 크기의 1.5배를 길이 값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키를 설계를 할 때 키에 돌입되는 축의 지름을 기준으로 해서 1.5배를 곱한 값을 보통 키의 길이로 설계를 합니다. 그 관련된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증명하는 것까지는 이런 공식들은 너무 복잡하니까 중요한 것은 키의 길이 설계, 키 길이 L은 축의 지름의 1.5배다. 그래서 축 지름의 1.5배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키의 길이는 1.5 곱하기 축 지름, 여기 50mm였죠. 답은 75mm가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네요. 9번 보겠습니다. 롤링 베어링, 미끄럼 베어링의 내륜이 고정되는 곳을 물어봤어요. 우리가 베어링이라고 하면 이런 원통을 이야기하죠. 이제 베어링인데요. 이 안에 이제 축이 끼워져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베어링과 축이 맞닿아 있는 이 부분, 물론 베어링에도 축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 부분을 전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륜이라고 하면 안찌름이죠. 베어링의 안찌름을 내륜이라고 하고 바깥찌름을 외륜이라고 하죠. 그래서 축
축과 베어링이 맞닿는 부분을 전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정되는 부분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볼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이 베어링 안에 볼이 이렇게 들어가서 마찰력을 줄여줘서 미끄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인데, 이 볼이 베어링 안에서 잘 유지할 수 있게, 이렇게 잘 굴러갈 수 있게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묶어주는 부품이 있어요. 볼 베어링 보시면 이렇게 안쪽에서 볼을 잘 잡아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품이 있습니다. 이 부품을 리테이너라고 합니다. 리테이너는 볼 베어링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월과 리테이너의 개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모듈이 5이고 이수가 40개인 표준 평기어의 이끝원 지름을 물어봤어요. 우리가 기어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빨이 있죠. 기어에서 중요한 지름이라고 하면 기어와 맞닿아 있는 기어를 이어놓은 이런 원이 있습니다. 가상의 원. 이 가상의 원을 피치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어 제일 한쪽 끝하고 이 기어 이빨을 계속 이어준 것, 기어의 가장 바깥 지름이 되겠죠. 이 기어의 가장 바깥 지름을 이끝 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끝원 지름이라고 하죠. 우리가 피치원을 구하는 공식, 피치원 D는 모듈 곱하기 기어의 이수죠. 이끝원을 구하는 공식은 조금 다릅니다. 이끝원 지름을 구하는 공식은 피치원 지름 더하기 2 곱하기 모듈이에요. 이끝원 지름의 공식하고 피치원 지름의 공식 꼭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피치원 지름은 D는 MZ라고 해서 모듈은 5죠. 그쵸? 그리고 이수는 40이니까 피치원 지름은 200m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끝원 지름은 이 피치원 지름 더하기 모듈의 2배를 한 것이죠. 200 더하기 2 곱하기 모듈, 그래서 210mm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개념적으로 보자면 기어의 이빨 한 개를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중간에 파란 선으로 들어가는 피치원 지름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중심부터 이 높이가 모듈 값과 같습니다. 근데 반대쪽에도 기어 이빨이 있죠. 피치원 지름은 이렇게 해서 똑같이 돌아가니까 반대쪽에도 기어의 이끝 높이가 m이니까 최종적으로 이끝 원지름이라고 하는 건 피치원 지름 더하기 위쪽 모듈과 아래쪽 모듈을 더한 거 2 곱하기 m 해서 이끝 원지름의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피치원 지름의 공식, 이끝 원지름의 공식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두 축이 평행하고 거리가 아주 가까울 때 각 속도의 변동 없이 토크를 전달할 경우 사용되는 커플링의 종류를 물어봤죠. 그 중에서 각 속도의 변동 없이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고요. 두 축이 평행하대요. 두 축이 이렇게 엇갈려 있는 경우는 직교하는 것이죠. 근데 두 축이 평행한데 각 속도 변화 없이 이 토크와 여기 있는 돌아가는 토크를 전달할 수 있는 커플링은 올덤 커플링 뿐이죠. 그래서 올덤 커플링을 설명할 때 키워드가 각 속도의 변동 없이 동력을 전달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커플링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원통이나 축 등의 투상도에서 대각선을 그어서 그 면이 평면임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선을 물어봤어요. 해설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건 파이로 되어 있어요. 파이 15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있는 거 대각선으로 그어서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치수가 되어 있죠. 이걸 이제 3차원으로 그려보자면 원통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큰 원통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사각단면인 거죠. 굳이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렇게 사각단면인 거죠. 반대로 한번 그려볼까요? 사각단면이 있고 원통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조그마한 원통이 이렇게 있는 이런 단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파란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반대로 그렸죠, 제가. 그렇죠? 여기 있는 이 X 부분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투상도로 옆으로 보게 되면 다 똑같은 평면이기 때문에 이게 회전체인지 정사각형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X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임을 나타낼 때는 가는 실선을 써서 대각선을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가는 실선으로 대각선을 표시해 주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스프로킷 휠의 도시 방법, 그리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스프로킷 휠도 나사나 기어를 표시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바깥지름은 굵은 실선으로 한다. 맞죠? 옳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입뿌리원은 1.3선이 아니라 가는 실선으로 하죠. 기어의 입뿌리원도 가는 실선으로 그려주죠. 피치원은 가는 파선이 아니고 1.3선으로 하죠. 1.3선. 기어에서도 피치원은 1.3선으로 표시해 줍니다. 그렇죠? 요목표는 필요에 따라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도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보겠습니다. 긴 축은 중간을 파단에서 짧게 그렸고 치수는 실제 치수를 기입하였다. 여기 중간에 짧게 생략한 걸 볼 수 있고요. 치수는 실제 있는 그 치수를 적었죠. 지금 여기를 잘랐다고 해도 이게 200이라고 하는 실제 치수를 적어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생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번은 맞고요. 2번 평행키 홈의 깊이 부분을 회전도시 단면도로 그렸다라고 했는데 평행키는 여기 있죠. 근데 이게 회전도시 단면도가 아니고 부분 단면도로 나타내었죠. 빨간색 있는 부분, 이쪽 부분 단면도로 나타냈죠. 틀렸습니다. 그럼 2번이 정답이겠네요. 3번 보기도 보겠습니다. 평행키 홈의 폭 부분을 국부투상도로 나타내었다. 평행키 홈 부분을 국부투상도로 나타냈대요. 이 파란색 그림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국부투상도로 보통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 4번 축의 양 끝을 1 곱하기 45 못되기 하도록 지시하였다. 여기 못되기 한 부분이 있죠. 이 그림이 좀 잘못 나왔네요. 끝이 이렇게 되어야 하죠. 그림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사의 표시를 옳게 나타낸 것을 물어봤어요. 우리가 나사의 호칭 방법은 가장 먼저 왼 나사인지 오른 나사인지를 써줍니다. 그래서 왼 나사인지 오른 나사, 좌로도 쓸 수도 있고요. 왼으로도 쓸 수도 있습니다. 왼쪽 나사를 이야기하네요. 다음 몇 줄 나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감긴 방향을 써줬으면 몇 줄 나사인지, 여긴 두 줄 나사, 한 줄 나사면 한 줄, 두 줄 나사면 두 줄 써줍니다. 다음 나사산의 호칭을 이야기하는데요. M25라고 하면 미터 나사의 기호를 이야기하죠. 나사의 기호도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25mm 호칭 지름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 뒤에 곱하기 2는 피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사산의 등급, 그래서 6H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해석을 해보자면 감긴 방향이 왼쪽으로 되어 있는 두 줄 나사, 미터 가는 나사인데 지름이 25짜리네요. 그리고 피치가 2.0짜리고 6H라고 하면 앞나사 등급이죠. 대문자가 앞나사죠. 그쵸? 그리고 공차 6등급, 앞나사 6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번처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